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시작시킨 4개의 태초의 문명을 일컫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만으로 문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우선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청동기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인류는 신분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름의 체제라는 것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중앙집권하는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국가 정도는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국가라 하면 각 도시의 성벽을 두르고 도시 내부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누어지고 또 지배층 사이에서도 왕이라는 존재와 귀족이라는 존재로 분화되어 시스템적으로 성벽 내에 있는 도시가 굴러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기준 청동기 시대와 두 번째 기준 도시국가 형성을 충족시키는 문명이라야 꽤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걸로는 안 되고 현재 확인이 가능한 고유의 고대 문자까지 가지고 있어야 문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4대 문명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네 문명 모두 큰 강 근처에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황하 문명은 황하, 이렇게 말이죠. 왜 큰 강 근처에서 문명이 만들어질까요? 강 근처는 식수 확보가 용이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큰 강은 범람하기 마련입니다. 식수 확보가 용이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강 근처에서 살긴 하지만 큰 강이 범람하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그래서 큰 강 근처에서 살려면 반드시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람 몇 명에서 뚝딱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강의 규모가 크면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에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큰 강 근처의 도시국가에서는 그 정도로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강 근처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맞지만 강의 크기만큼 권력자의 권력 크기가 결정되는 법이고 이런 권력자들은 스스로의 권력에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더 구체적인 문명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4대 문명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4대 문명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 중국의 량치차오와 일본의 에가미 나미오 등에 의해 형성되어 주로 동양에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일 뿐 서양에서는 굳이 4가지로 국한시키지 않고 문명의 요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 서양인들에게 For Civilizations 이라고 말하시면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문명의 요람은 더군다나 기준도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자, 이제 4대 문명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3500년경까지 소급되는 인류사 최초의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가리키며 큰 강 하나만 있어도 문명이 발달하는데 큰 강이 2개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기 좋고 땅도 비옥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푸석하고 건조한 사막지대이지만 저 오랜 고대 시절에는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풍부한 생명력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인류사 최초의 농사가 시작한 발원지이기도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민족은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쐐기 문자라고 알려진 글자들을 새겼습니다. 쐐기 문자가 인류사 최초의 글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진흙 벽돌로 제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신전을 쌓았다고 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 지구라트라고 해석하고 있답니다. 유목을 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착민들의 지구라트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테죠. 절대자의 권력 크기는 유목민들보다는 정착민들이 더 크니까요. 더불어 구약 성서에는 바벨탑의 제로가 역청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구라트의 제로가 역청이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만 봐도 그 지구라트를 건설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시킬 수 있는 절대자의 권력이 컸다는 걸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수메르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여러 도시별로 이 도시 국가들을 형성했는데 그 가운데 우르크의 도시 국가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도시 국가 우르크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길가메시죠.
그리고 이 전설적인 길가메시에 대한 신화가 길가메시 서사시이고요. 우르크를 비롯해 수메르인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전문 전사 집단이 형성되고 또 도시 국가들 내부적으로는 관료제가 정착했으며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면 승자의 권력은 더 커지겠죠. 고대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은 역시 인류 사회의 발전을 자극하는 법이니까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수메르인들의 도시국가들끼리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여 이 일대를 통일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수메르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일시적으로 수메르인이 통일한 적은 있지만 확실하게 이 일대를 평정한 건 정작 수메르인이 아닌 아카드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 거대한 대륙의 정가운데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일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일대는 평원지대이니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은 동네예요. 수메르인들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남쪽에 있었다면 아카드인들은 그보다는 북쪽, 강의 중류 쪽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르곤 왕이 이끄는 아카드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중남부를 통일합니다. 하지만 지형상 이민족의 침입이 쉽다는 조건은 이 지역의 주인이 된 아카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결국 아카드인들의 문명도 구티족이라는 유목민족들에게 멸망당해버리고 이 시점이 약 기원전 2000년경 정도 됩니다. 구티족이 왔다 간 이후로 수메르인들이 다시 걸기하였고 특히 우르라는 도시에서 필두로 다시 수메르 문명을 구축하니 우르 제3왕조라고도 부르고 혹은 신수메르, 수메르 르네상스라고도 부릅니다. 지구라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지구라트가 이때 만들어진 우르 지구라트입니다. 그리고 우르 남무 법전이라고 우르 제3왕조에서 성문화한 법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죠. 그런데 우르 제3왕조도 이민족의 침입을 여러 번 받고 내부적으로도 무너지면서 와해된 이후로 300년 정도 또다시 이신 라르라 시대라고 부르는 도시국가들의 내전, 분열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분열 시대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다시 통일한 민족이 누구냐? 아모르인들입니다. 아모리? 생소하시나요? 하지만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한 국가의 이름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아모리인들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중류 바빌론이라는 도시에서 흥기하여 세력을 확장하고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던 건데 그들이 세운 나라가 그들의 수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훗날 다시 부활하는 신바빌로니아 왕국과 구분하기 위해 고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국왕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국왕이고 함무라비 국왕이 제정한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죠. 기원전 175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함무라비 법전은 앞서 우르 제3왕조의 우르남무 법전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아니지만 우르남무 법전을 계승한 법전이었고 2m가 넘는 검은 돌에 쐐기 문자로 새겼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이고 법 원리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여기서 유래한 거랍니다. 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영토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접하고 수도 바빌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정복지마다 함무라비 법전을 세워 법질서를 일원화하고 고대적인 중앙집권화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고 바빌로니아 왕국도 이민족의 침입이 쉽다는 이 고질적인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하류에는 수메르인들이 살았고 중류에는 아카드인들과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아모르인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내륙, 상류 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통일 제국들은 아시리아까지 진출하진 못했지만 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토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 아시리아와 접했고 이번엔 아시리아에게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란, 그 사이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에서 넘어온 카시트족들에게도 워낙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점점 약해졌고 기원전 1595년 오늘날 터키에 있던 히타이트의 결정적인 공격을 받아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합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는 또 지난한 분열 시대가 찾아옵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끝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고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후 분열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이 장수하지 못한 건 결국 너무 많은 민족권이 겹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고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후 분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싸웠으며 유대인들도 이때 넘어와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합니다. 이후로 이란의 페르시아, 유럽의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서지만
결국은 자꾸만 외세에게 주도권을 잃었고 제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한 건 이슬람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아카드,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 정도로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집트 문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약 기원전 3100년경으로 소급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명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큰 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큰 강은 범람하기 때문에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하기에 강의 크기에 비례해서 절대자의 권력 크기도 결정된다고요. 이집트의 나일강이라야 말할 것도 없고 나일강 일대의 절대자를 태양의 신 파라오라고 불렀죠.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두고 처음에는 상하 두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를 이집트 선왕조, 이집트 원왕조 등으로 부르는데요. 신석기 시대부터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부족을 이루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연스레 사회가 발전해 갔습니다. 상 이집트가 하 이집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는데 특히 상 이집트의 문화를 나카다 문화라고 부르며 국가 조직체가 더 정교해지면서 복잡해졌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진보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중해의 작은 섬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교류하며 자기의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히에로글리프라고 부르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이맘때쯤 상 이집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 이집트를 기원전 3000년경 즈음에 상 이집트의 나르메르 왕이 통일을 하고 본인을 태양신에 비유하며 유일무이 절대왕으로 군림하니 나르메르 왕이 바로 일대 파라오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문명의 시작이었고 수도는 아비도스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건 나르메르 왕이 아니라 메네스 왕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파라오가 메네스 왕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과연 메네스 왕이 실존 인물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팔레르모석이라고 상하 이집트 시대인 선왕조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왕국 제5왕조까지 역대 파라오의 순서를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접 기록한 비석이 있는데 팔레르모석에는 메네스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일대 파라오는 나르메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르메르의 팔레트라는 이 석판에도 나르메르 왕이 누군가를 정복한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석판의 앞면과 뒷면에 나르메르 왕이 서로 다른 왕관을 쓰고 있어서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네스 왕의 실체는 아직 모릅니다. 나르메르 왕과 메네스 왕이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리적으로 대륙의 정가운데 있고 주변이 온통 평원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다고 말씀드렸죠. 훗날 이 지방 문명과 왕조들도 전부 이민족의 침입이 잦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지형상 폐쇄적입니다. 우선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고 아래로 사하라 사막이고 해외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창구라고는 이집트에서 중동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마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쉴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국은 반대로 이민족의 침입이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고대 이집트 왕국은 이후 아주 오래도록 이집트 지역을 지배했고 무려 26개의 왕조가 계승되었습니다. 26개의 왕조 중 제1왕조와 제2왕조를 초기 왕조라고 합니다. 일대 파라오 나르메르 왕이 이집트 문명을 통일하여 본격적인 이집트 문명을 시작시킨 시대죠. 이집트 초기 왕조에 이르러 비로소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자리를 잡았고 이집트 신화 역시 이때 정립되었습니다. 이집트 신화로 꼭 말씀드려야 하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인간의 시대 이전 신들의 세상이었을 적에 오시리스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이자 신이었다고 합니다. 오시리스의 아내가 그의 여동생 이시스였는데 다른 여동생과 간통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문제는 오시리스가 간통하던 다른 여동생이 자기 남동생 세트의 아내였던 거죠. 분노한 세트는 형 오시리스를 죽인 뒤 시체를 14등분을 해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여동생들이 오시리스의 모든 신체들을 찾았지만 성기만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성기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남편 오시리스의 장례를 치러줄 때 붕대로 성기 모형을 만든 뒤 입안에 넣어 마법의 힘으로 되살려내 미라가 된 남편의 시체와 관계를 맺은 뒤 아들 호루스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신화로 인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를 죽음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아누비스라는 신이 이 영혼을 오시리스에게까지 데려가면은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로 재서 죽은 자의 생전 영혼의 고결함을 심판하는데 만약 깃털보다 무거울 시 타락했다고 판단해 지옥으로 떨어뜨려 그 영혼은 지옥의 괴수 암무트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신화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라 문화인데요.
이집트 초기 왕조부터 미라 문화가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인 카와 육체인 하로 구분이 되는데, 이집트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절대자 파라오라면 더더욱 언젠가 영혼이 돌아왔을 때 육신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시신을 방부 처리하던 것이 미라 장례의 시작이었죠. 미라는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꺼낸 이후 화학 처리를 한 뒤 붕대로 감아 관에 넣었으며, 빼낸 장기는 카노포스 단지라고 하는 단지에 따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미라 제작에 차이는 있지만 미라는 파라오의 시신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심지어 동물까지도 미라로 제작했습니다. 미라와 더불어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 중요한 것이 사자의 서입니다. 죽은 자의 기록물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관에 넣을 때 이 사자의 서도 함께 넣었는데요. 죽은 영혼이 안전하게 사후세계로 다다를 수 있게 만든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종이에 사후세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그리고, 또 사후세계에서 괴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오시리스의 재판에서 받게 될 생전 망자의 죄목들을 적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죠. 또 오시리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주문 글들도 적어두었고요. 사자의 서에 이집트 상형 문자로 적힌 내용들은 대부분 해독에 성공한 상태랍니다. 여담으로 이집트 초기 왕조의 수도 아비도스에는 아직도 이 시대의 유물들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중 아비도스의 어느 한 신전에서는 비행기 혹은 우주선 모양의 그림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26개의 왕조들 가운데 제1, 2왕조를 이집트 초기 왕조라고 부르고, 제3에서 6왕조까지를 이집트 고왕국식이라고 부릅니다. 연도로는 기원전 2686년에서부터 기원전 2181년까지이며 바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피라미드의 황금기이죠. 제3왕조를 개창한 첫 파라오가 조세르인데, 이 조세르 파라오에게는 이모테프라고 하는 조세르가 총애했던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모테프가 조세르 파라오를 위한 무덤을 설계하는데, 이전까지 파라오의 무덤은 마스타바라고 부르는 직사각형 모양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테프는 조세르 파라오를 기리고자 더 큰 계단식 무덤을 설계를 했고, 조세르 파라오의 무덤이 기원전 2650년에 완공된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입니다. 조세르 파라오를 시작으로 제3에서 제6왕조까지 파라오 사후 파라오들을 위한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이 건축되는 관례가 생겼고, 현재 70에서 80여 개의 피라미드들이 남아있답니다. 제4왕조를 개창한 스네푸르 파라오는 제3왕조의 피라미드 양식이었던 계단식이 아닌 좀 더 매끈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완벽한 공법을 익힌 시점이 아니라 스네푸르가 처음 시도했던 메이둔 피라미드는 무너져서 현재는 그 원형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스네푸르 사후 제4왕조의 2대 파라오가 된 대망의 쿠프 파라오가 마침내 완벽한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공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사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징과도 같은 피라미드가 바로 이 제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 쿠프 파라오의 피라미드이며, 쿠프 피라미드는 모든 피라미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피라미드입니다. 원형도 가장 잘 남아있기도 하고요. 쿠프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기자 지구에는 제일 거대한 이 쿠프 피라미드 옆으로 제4왕조의 네 번째 파라오 카프레 파라오의 피라미드, 여섯 번째 파라오 멘카우레 파라오의 피라미드가 있어서 이 세 개의 피라미드를 기자의 3대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행 가셔서 피라미드 관광을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피라미드가 기자의 세 피라미드들이고, 이 세 피라미드들을 피라미드들 중에서도 대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세 피라미드 앞에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수 스핑크스가 있는데,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파라오의 얼굴을 본떴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이 피라미드 제작 시기 체감 밈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와, 옛날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었다고 라고 놀라잖아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때도 피라미드는 주요 관광지였다고 해요. 저 오랜 세월에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공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또 미라 방부 처리를 하는 의학을 통해 알 수 있듯, 이집트 문명은 수학과 기하학,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나일강 같은 큰 강의 범람을 막으려면 자연스레 수학과 공법 등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를 10단위로 끄는 십진법도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집트력이라고 해서 1년을 365일로 정하는 태양력을 최초로 사용했죠. 물론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역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 오랜 과거에 365일을 계산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 고왕국 시대 중 제4왕조 때 수도를 멤피스로 옮겼으며, 이후 고대 이집트 왕국은 3번의 분열 시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고왕국 제1중간기, 이집트 중왕국 제2중간기, 이집트 신왕국 제3중간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죠.
결국 이집트는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 영토로 귀속이 됐고 그 다음은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인더스 문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